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신선준 대표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허광석 팀장님 질문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다 못했어요. 어떠셨어요, 1부 권 점장님? 좀 더 계셨다 가면 좋겠는데 또 강의가 있으시다고 가셔가지고 질문할 게 아직 3개나 남았는데. 제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상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고객분들도 그러지만 상담하는 저희도 그렇죠. 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제가 예전에 고생했던 그 진짜 이거를 꼭 다음에는 물어봐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신없이 추워가지고 했는데 3층 구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저기 공적연금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해서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자꾸 이제 투자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연금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자, 고객들 입장에서 또 이런 것들이 질문사항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금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연금이 나한테 어울릴까? 그것도 상당히 고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권점장님께서 그 연금에 대한 종류하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3층 구조 다 말씀드렸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인 연금에는 종류가 세제적격연금, 소득공제, 이제 세액공제를 받겠죠.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비세제적격연금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세액공제 받는 연금은 두 가지가 있죠.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종류는 두 개지만 크게 말해서 증권사건 펀드에 투자되는 거고 보험사에서 파는 거는 금리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세제적격 연금 중에는 여기에도 금리형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변행연금이라고 해서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 있고 그다음 VUL, 변행유니버셜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고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요즘에는 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러면 세액공제 받는 상품을 들어야 되느냐 10년 지나서 비과세 되는 상품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근데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보면 연한도가 이제 400만 원까지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 말 그대로 세금을 그냥 일률적으로 해준다. 소득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고 세액을 빼는 거기 때문에 12% 48만 원 소득공제 무조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48만 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제일 그 소득세가 낮으신 분 연봉 1,500인가요? 1,200 되시는 분만 유리하세요. 그 위가 되면은 기존에 소득공제 하시는 것보다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불리하세요. 근데 사실 연말 되면은 뭐 난리들이잖아요. 직장인들. 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넘어가시면요, 이제 세제적격 연금으로 해서 받는 금액이 그냥 맥시멈이 48만 원이니까요. 예전에 더 좋으시죠. 이제는 뭐 크게 없고 또 자 이렇게 세법이 바뀌어서 환급 받는 게 줄어드셨는데 이제 세금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도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올해는 10년 비과세가 유지가 됐긴 했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5년이었다, 7년이었다,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게 13년이 되느냐 아니면 비과세 상품이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10년 비과세로 아직 내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라 그러면 지금 소득공제 1년에 소득이 아무리 많으셔도 48만 원 받으시는데 이거보단 10년 비과세 되는 상품을 비과세 없어지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최근 이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연금 상품도 그렇고 예정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최저 보장률이 뭐 2%에서 2.5% 정도 돼 있고 최근에 공시율이 3.5에서 3.7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자가 낮을 바에 오래 묵힐 거면은 비과세보다는 매년 그 48만 원, 45만 원 그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고객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분은 단기간에 수치로 계산하시면 그러세요. 1년, 2년 계산하면은 48만 원 받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10년 진짜 노후 생각을 해서 30년 뒤라 그러면 그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10년 동안 48만 원 그냥 받았다. 10배, 480만 원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지만 일반 그 비세제적 연금으로 하셔서 10년 동안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본부장님 질문 잘 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 3분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지금 30대세요. 보통 연봉이 상승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 급여에, 그리고 이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가지고 네. 이 부분도 혼선이 있는데 인류화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지점장님이 제일 잘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가셨던 분들 아마 내년 그 다음에는 은행이나 여기서 적격 상품 얼마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뭐 300만 원 하셨다가 400만 원 400만 증가 원, 예, 그랬죠. 올 초에 연말 정산했을 때 작년보다 환급 못 받았다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제도 밖에서 그렇죠. 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연금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1,200만 원일 겁니다, 아마. 그 제일 아래 있는 구간 빼놓고 연봉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점차 줄어들어서, 그리고 요번에 소득공제로 바뀌었으니까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이제 환급받는 금액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연봉이 상승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40, 50세인 분들은 그거 채우셔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40대 내 연봉 상승률이 높으신 분들도 소득공제로 바뀌어서 인류화 됐는데 내가 지금 받는 급여는 일정하다. 예전에는 자기가 구간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받았는데 12%인가요? 지점장님? 네, 일률적으로 예, 예. 12%죠. 그러면은 높은 연봉 받으셔도 연봉이 상승해도 받는 데는 일률적으로 된다. 세금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급여 연봉에 또 안으로 나눠가서 적격 부분의 세금 부분이 올해 내가 받아서 내년에 환급을 받는 게 이 구조인데, 비적격은 10년 그 이후에 그렇죠. 연금으로 받았을 네. 때 거기에 나오는 부분의 소득세, 금융소득세 부분을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모아가가지고 큰 돈 됐을 때 같은 비율을 면제를 받는 게 클 것인가, 지금 급여에서 매년 받는 게 클 것인가를 가늠해 보신다면 조삼모사일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시군요. 예, 예. 제가 뭐 답변 안 들어도 판단 쓰시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격보다 비적격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또 하나만 질문을 해드릴게요. 요즘 그 연금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일반 연금, 그러니까 공시율 제도죠. 그리고 변액연금. 이것도 상당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거든요. 아까 뭐 우리 재무심리학 얘기를 했지만은 그 변액이든 요즘 또 주식시장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일반 연금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현재 공시율로 해도 10년 다 부어야지 해약환급금이 겨우 맞춰질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고객들한테 어떤 부분 갖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지.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릴게요. 투자라고 하시겠지. 몰빵? 금융 아까 3개로 분류해 주셨는데 네. 요즘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상품들 다 비교해 봤는데요. 네. 저는 당연히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실적형을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네. 그 근거를 2가지를 대는데, 연금 저축이던 연금 펀드의 기본 구조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금리 변동형이 어디에 수익 구조를 내는지를 아신다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실적형에서도요, 금리 연동형에 투자가 되는 국공채물, 우량 회사채물에 의해서 수익 구조가 나와서 펀드형의 네. 채권 펀드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안정형이라고 하셔가지고 금리 변동형으로 하셨던 기존의 연금 저축의 기본 수익 구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실적형 안에는 그게 없고 선택을 못하냐?
그러면은 안정형을 택하시는 분은 기존의 변동금리형을 택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실적형 안 해요. 그 수익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나는 이 시장도 안 좋고 위험률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그럼 채권형으로 계속 가시면 수익 구조는 동일해요. 물론 실적형의 운영 보수라든가 사업비 때문에 금리 변동형보다는 분명히 사업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금리 부분하고 감안을 한다면 그 안에서 조절을 한다. 혹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실적형이 아닌 안정, 그러니까 저축형, 네. 금리 변동형 상품으로 뭐 90% 어떨 때는 그냥 100%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 그거에 있어서 시대 상황에는 실적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말씀하셔서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VUL이라고 해서 영어 밸류어블 유니버셜 유니버셜 네. 라이프. 밸류어블이 다양하게 실적 변동한다는 소리고 유니버셜은 보편적으로 돈 넣고 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생명회사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예전에 이 상품이 나왔을 때는 연금으로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을 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죠. 경험생명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몇 개 회사들에서는 그 부분을 깼더라고요. 네, 계약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아마 소비자한테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기하신 거 실적형으로 조금 전환이 보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네, 초기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나오면 나중에 연금 전환이 돼요. 네. 연금 전환이 될 때 경험 생명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평균 수명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한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30년, 20년 뒤겠죠. 네.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인데 100세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시네. 그러면 이 재원으로 연금을 줘야 되니까 다달이 100만 원 지금 하신 분들은 100만 원인데 그때 가면 100만 원씩 주면은 재정이 고갈나니까 50만 원씩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게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많고 고객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지금 계약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해서 60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그때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60세 때 연금보험 가입하시는 거나 지금 가입하시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성향이 강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변경 선택권이 있다면 네. 이왕이면은 세 부분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상품 안에서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되면은 안정형인 채권형으로 투자를 해서 기존의 연금 저축형 금리 변동형으로 가시다가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고 비율을 높이시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가시다가 이 재원을 연금으로 쓰신다고 하면 차후에 연금으로 변환해도 된다. 왜냐 연금 가입했을 때 장단점을 그 안에서 해결을 했으니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한테 줬다. 알겠습니다. 네, 그 허딘영님 말씀으로는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 펀드 구조로 들어가면 채권형들 대부분 50%를 기본으로 넣어야 그렇죠. 돼요. 근데 이제 변액 유니버셜 VUL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없어요. 100% 주식형 펀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액티브하게 본인의 펀드 변경을 수월하게 해가면서 하면은 자산 증식도 하실 수 있고 나중에 연금 받으실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연금 얘기 말씀드린 게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짓게요. 세제 적격 연금을 해야 되느냐, 비세제 적격 연금을 해야 되느냐. 세금이 계속 오르고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로 변했으니 제가 봤을 땐 뭐 좀 이거는 입장마다 틀리긴 하지만 비세제 적격 연금 10년 비과세 상품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금리형으로 하느냐, 주식형으로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그 일부에서 신 대표님하고 말씀드린 현실하고 이상이 괴리해요. 고객님들은 안전하게 꾸준하게 이자를 받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지만 현실은 바뀌었잖아요. 저금리 기조고 고령화가 됐고 산업은 계속 저성장이고
이 상태에서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형 상품을 하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못 버티겠고 손해보는 거 싫고 투자하겠다. 일정 부분을 맞춰서 가야죠. 그리고 일반 분들이 상담할 때 많이 그 문의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넣으면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 분들이 이 말을 여쭤보는 거는 예전에 한 7, 8년 전에는 이제 주식시장 상품이 없으니까 금리형 상품일 때는 가입 설계서를 보시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받는다 딱. 하지만 그 금리는 변동금리였어요. 그때는 뭐 10%, 15% 했을 때니까요. 지금 아마 그 설계서하고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고 잘못 들었어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정형 상품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확정적으로 얼마 줍니다. 그런 상품은 없었죠. 확정적이 아니고 이 금리면 이렇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식형 상품도 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왜 굳이 연금 보험으로 해? 그냥 주식을 해도 되고 채권 투자를 해도 되고 부동산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맞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다 맞는데 연금은 뒤에 보험이라는 말이 붙어요. 보험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너무 빨리 죽었을 때, 내가 너무 오래 살았을 때, 연금보험은 오래 살았을 때 얘기인데 오래 사셨을 때 만약에 부동산하고 연금하고 비교하면 요즘은 부동산 월세 수익률이 너무 작잖아요. 오피스텔도 뭐 4%, 5%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세금 떼고 뭐하고 뭐 3%? 그러면 내가 상호저축에 넣지 뭐 이 분위기인데 네. 자,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으시면은 매년 복비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를 내셔야 되고 여러 개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셔야 되고 그러다가 한두 달만 공실이 나면 내가 월세 받는 걸 왜 했지? 이거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네? 다행히 부동산이 올라주면 되겠지만 뭐 이제 앞으로 시장은 그럴 것 같지 않고 대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되면서 연금을 개시를 하면 픽스된 금액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거기에는 복비도 없고 내가 가서 월세 받을 필요도 없고 한 달에 한번 부동산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내가 사인해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연금보험으로 다 하는 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금 자산으로는 가장 안정스러운 게 연금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이 되겠죠. 이런 걸 조율해서 가야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부동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연금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 얘기하세요. 개인연금 부분에 대해서 쿡쿡 소리시는데 깜짝 놀랐어. 질문을 좀 했던 부분 이제 질문제가 됐네요. 나 먼저 질문하면 안 돼? 네. 아니요, 이게 문정 줄을 서시오. 지점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부분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작게 바뀐다. 그러니 적격보다는 비적격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죠. 지금 구간도 4,600에서 8,800만 원 구간 되는 분들이 400만 원 풀로 하면은 96만 원을 환급을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그냥 4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요. 환급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연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네. 공적연금이 점점 취약해지기 때문에 네. 세액공제 받고요. 비적격으로 하시는 부분들도 세액공제 받는 부분까지 합쳐도 공적연금과 합쳐도 30%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가뜩이나 줄어들었으니까 받으실 분들은 그거 채우시고 나머지 부분도 채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하셔도 어쨌든 되지 적당한 않을까. 포트폴리오로 그렇죠. 짜는 네. 게 낫다. 그리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요번에 바뀌었던 부분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400만 원까지가 적격 연금에서 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에 대해서 뭐 12% 된다고 하셨는데 3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혼선이 좀 있으신데 이게 적격 부분에서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듯이 3층 구조 중에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연금으로 대변되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적격연금, 비적격 중에 세무적인 구조랑 수익 구조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퇴직연금하고 제가 적격연금의 개인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 개인연금에 플러스 300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으신다고 300만 원을 적격연금,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에 넣으신다고 그거 공제 안 된다고 합니다. 맞으세요. 공제되는 그냥, 부분은 퇴직연금 부분에 넣으셔야 돼요. 맥을 같이 하는 거는 퇴직연금으로 얘기하는 기업연금의 부분하고 개인연금 중에 적격연금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플러스 300이 된 거는 개인연금의 적격연금 부분 아니니까 거기 갖다 넣으신다고 그 공제 안 받으시니까, 만약에 공제를 조금 더 받고자 300만 원 더 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부분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혼동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예. 광고가 되니까 700만 원이야? 그런데 개인연금 저축은 400까지요. 네. 300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쪽으로. 네, 그거는 합의 체크를 700. 잘 하셔야죠.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다시 짚기로 하자고요. 아, 연말정산이요? 연말정산 하자. 이번에 너무 많이 나 바뀌어가지고. 왜 이러지? 연말정산이란 말이 안 떠올랐어. 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연금이라는 거를 불입하려면은 내 이제 미래 이제 소득을 계산해서 할 텐데, 사실 연금 지금 뭐 생활비 쓰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내들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은 적격연금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뭐 세액공제니 어쩌니 해서 유혹을 당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풀로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 말처럼 비적격연금이 유리해. 그렇죠. 참 이거 해약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아까 허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포트폴리오로 내가 무리하더라도, 물론 무리해서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또 연령대별로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해지하시면 받았던 거 다 또 해지 토해내잖아요. 페널티 들어가죠. 그죠. 토해낸다고 하죠. 그리고 해지 과산세까지 있고. 그렇죠. 예. 이럴 땐 방법이 있으세요. 네. 그냥 간단한데 일반 분들이 모르세요. 개인연금 저축은 계약 이관제도라고 있어요. 네. 그 개인연금을 가지고 증권회사로 옮기세요. 아, 적격연금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증권회사로 옮기시면은 개인연금 펀드로 들어가세요. 뭐 투자 싫으신 분은 채권형 펀드도 다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옮기셔서 그 일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은 2회 납입을 안 하면 실효가 됩니다. 네. 하지만 증권사의 개인연금저축펀드는 안 내셔도 돼요. 자유납입으로 돼 있어요. 좋은 네, 정보네요. 그러기 때문에 옮겨놓고 이제는 뭐 내가 소득공제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되니까 48만 원 받을 바에야 그냥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굳이 해약하지 예. 않고 증권사로 옮겨서 네. 가시게 되면은 과거에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그렇죠. 가고. 옮겨 놓으시면은 우선 납입에 대한 불안감은 그 없어지시잖아요. 어쨌든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뭐 이 상품 그냥 증권사에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거치형으로 그냥 유지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페널티 없을 때 뭐 그때는 인출해서 쓰셔도 되고. 생각나서 해약하면은. 그럴수록 네. 관리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반 분들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이 이런 부분은 아니, 예, 넘겨 사실 놓고 그 연금 펀드, 실제로 연금 저축 연금 펀드로 하셨던 분 중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도 좀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럼 증권사로 돈이 다 그지. 빠져나가는데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우리한테 문의 전화 오시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고 시간이 너무 경과됐네요. 우리 3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섭의 투자 전략. 오늘 1부랑 2부랑 내용도 알찼고요. 시간 배정이 모자랄 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 전략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벌어졌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요번 달의 상황,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죠. 네? 왜 그러냐고 오늘 아침에도 고객님 하나가 전화를 하셨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했던 주변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인 주요 이슈가 이번 달에 굉장히 몰렸고요. 3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12월에, 보통은 12월이
표현들이 많아요. 뭐 산테넬리가 어쩌느냐 해가지고 12월에 소비가 몰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주식 시장도 좋았던 게 기존의 관례였어요. 네. 근데 지금 12월 중순이 딱 됐는데 우리나라 증시 참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증시만 또 빠져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미국 증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혼조세로 버티고 있죠. 우선 유가 급락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연말 돼가지고 1년 동안 안 보셨던 자기의 투자 상품들 점검하실 때 국내형 펀드 및 국내형 종목 장기 투자하신다고 했던 부분들도 체크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는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부진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랑 동일한 지금 관점으로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뭐 증시 활성화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다른 데 반등할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고. 거의 또 못 오르고 네. 좀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지난주에 뭐 대형주 위주로 이제 방향을 좀 생각하셔라. 그 다음에 뭐 배당 정책, 증시 활성화 정책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시라 말씀드렸는데 예. 요번 주에는 한 해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 하시는데 투자 실적형 상품들이 내가 뭐뭐가 있다면 국내형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커머더티 관련된 지수 활용하시는 거, 유가, 그 다음에 은 경제 상황 안 좋아서 은, 유가 관련된 상품, 그 다음에 국내형 펀드 체크하신 다음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를 한번 검토하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은요, 진단하시는데 관심 가지시고,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요번 달의 주요 이슈인데, 아직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 1년 동안에 내가 실적형 상품에 있던 부분이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에 관련이 있다면 우선은 스윙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그 상황을 요번 달하고 1월 달에 주시를 하셔서 변경을 하시던 아니면 비율을 줄이시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한 주 및 한 달이 되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국내형 펀드는 조금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해외 펀드 중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데가 유가 급락하고 관련된 주변국이에요. 네. 유가에 관련된 부분 중에 러시아 주가 지금 거의 한 3개월, 1년 사이에는 40%, 60% 사이를 급락을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러시아 관련 주식하셨던 분들은 좀 심각하신데 지금 뭐 그러니까 대체주로 음. 국내 펀드를 조정하게 됐을 때 대체주로는 어디를 좀 볼게.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 달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점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증시 활성화 정책 부분 때문에 네. 제가 언급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총제 때문에 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은 몇 개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는데 내 주가는 떨어진 게 시총제 때문에 그랬다고 네. 했죠. 네. 그래서 증시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가 미국처럼 산술 평균대를 다루는 K탑 30이라는 걸 만들 것 같다고 했죠. 네. 이 부분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내년에 이슈가 될 겁니다. S&P 100이라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거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본부장님 진행자 분께서 질문하신 분의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국내 포트로 변경하느냐의 부분보다는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을 향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할 것이라고 한 90% 이상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변경되면 이쪽 관련주 대표적인 우량주가 될 건데 그래서 저번 주에 뭐
대형주 위주의 장이 될 것이다는 근거는 이거였고요. 이쪽 부분은 주시를 하고 있다가 네. 유가 급락, 뭐 주변국, 일본, 미국 이 재정 정책에 의해서 이번 달, 다음 달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내년에 증시 활성화 방안 중에 나왔던 산술 평균제로 가는 뭐 K탑 30 이쪽에 선정되려고 기업들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뭐 민감주던 방어주던 내수주던 그거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쪽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주변국도 시끄럽죠. 뭐 일본 아베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좀 지켜보자. 네. 라는 이번 한 부분이시고. 달은 모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기관 뭐 다 아니, 관망세로 그럼 보시면 내일 됩니다. 세미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준비 다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쇼미더머니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점점 알차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아. 전문가분들도 출연 좀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도 괜찮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섭외는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는 우리가 연말정산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얘기 못하신 부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머니는 여러분께 행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